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이 이틀 만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과연 이 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정연국 대변인, 양측에서 좀 접점을 찾을 부분 어느 지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상회담이라 영수회담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사실상 어려운 그런 안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거부권 제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죠. 그래놓고는 본인들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놓고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면은 손을 묶어 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인데 그건 너무 과한 요구인 것 같고 또 지금 와서는 또 언론 통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 국정 기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면서 야당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실무회담이 오늘도 열립니다만은 실무회담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 보면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영수회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먼저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힌 대통령 입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구나라는 입장을 가졌죠. 물론 이후에 관계자가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직접 듣지 못했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2년 동안에 실제 겪었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맥상 또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최근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과하실 수 있죠. 또 제2요구권 관련해서 역대 정부 2년 동안 9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있죠. 헌법적 권한은 맞는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에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법률력에서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명백한 사유가 있다거나 등에 제한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와 생각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사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이후에 굉장히 헌법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식의 어떤 현금성 지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거뒀던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확인된 바도 있고요. 논의해 볼 만하죠. 최혜병 특검법이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제 직접적인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유도 있고 실제 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도 있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계 밝히겠다 이런 입장 가질만 한데 지금 건건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여론의 힘을 싫다 보면 과연 이제 이런 정도 해서 그냥 사진이나 찍자고 제안한 게 아니냐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던져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의제 조율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바꾸시고 협치의 길을 트겠다고 해서 제안한 회담이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사실 영수회담 한다 그러면은 뭐 민생, 외교는 외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두 분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마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듯이 하면서 이 의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 정도로까지 간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건 네. 지난 1차 실무회담 당시는 40분 동안 원칙적인 입장만 교환을 하고 끝났고 지금 오후 2시부터 2차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물론 이 2차 실무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수회담 날짜나 뭐 의제 등이 좀 정해지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고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이렇게 이견이 큰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이견차를 보이면서 좀 더 미뤄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날짜 잡기도 힘든 거죠. 오늘 정도 되면은 날짜 정도는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하니까. 근데 의제를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 서로가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영수회담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두 분이 만나라. 얘기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 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모든 문제되는 의제들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제들 충분히 다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두 분이 만나서 날짜부터 잡고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의제를 놓고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초라도 좀 빨리 일단 성사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의제의 이견으로 인해서 더욱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계속 이렇게 의제 문제대로 미뤄진다고 하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력이 상실되겠죠. 그러면 양측의 입장이 뭐 진정성 있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뭐 상황을 돌파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보고요. 오늘 아마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뭐 의제를 놓고 이건 되고 안 되고를 협상 테이블의 사전 의제 과정에서 이 불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이 첫 번째 만남이고 그동안 이 정치가 사라진 게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정쟁만이 난무한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보면서 국민께서 느꼈던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셔서 지금 꼬인 전국을 푸는 물꼬를 트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첫 만남에서 이런 부정적 기류가 계속 감지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의제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협치의 시작이라든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지 않다고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 첫 만남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오늘 자리에서는 좀 이런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변인 말씀대로 내주 초에 이미 이제 제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만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만나는 게 중요하다. 두 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의제들 가운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의 경우에는 여권에서 좀 선별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전 국민에게 말하자면은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25만 원을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지금 안 그래도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꼭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손님이 IMF 때보다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꼭 지원한다 그러면 현금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견제를 합니다. 지금 뭐 긴축 재정을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꼭 지급해야 되겠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되겠다 한다. 이렇게 이거 아니면은 정말 이게 뭐 협치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 방안으로 어떤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이 원론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이런 지원, 특히 지금과 같은 어떤 불경기에 있어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만 정책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확인된 사례이고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별 지원으로 과연 그 기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받는 국민들이 느끼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선별 지원을 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이냐의 어떤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선별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가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시기에 어떤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 과정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바고 코로나 때도 검증된 바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25만 원 그 현금 지원을 계속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는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보이시냐에 따라서 대화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현금성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KDI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2차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담 중에라도 실무회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낙천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선자들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을 바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를 내놨고 윤석열 대통령도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던가 당정 관계를 좀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자리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지 변화의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낙천자들의 말씀들은 사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말씀들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현실 인식을 굉장히 깊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기대되고 또 대통령도 충분히 그 낙천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도 좋은데 이제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소개할 때 기자들 앞에 직접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론들 기자들하고도 이 자리를 같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럼 말하자면 또 우리 또 뭐 편집국장이라든가 보도국장분들하고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네. 대통령 꼭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모습, 소통하는 모습들이 언론과의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빨리빨리 보여줘야 된다. 그런 지금 뭐 많이 만나실 분도 많고 들어야 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런 직접 대면 청구가 있는 언론부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변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영수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신 것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인선을 소개하면서 기자들과의 문답하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낙선자와의 자리를 당선자에 앞서서 가지면서 쓴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을 가지신 것도 그렇고요. 뭐 이런 변화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어떤 태도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 실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뀌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낙선자들 모임은 대부분 또 수도권이어서 실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실감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진단하는 내용과 제기하는 문제가 대통령에서 가장 기울여 들으셔야 될 얘기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런 쓴소리를 듣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아진 어떤 국정원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 개편 과정도 그렇고 당장에 이제 개최되어 있는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고 실제 어떤 실천으로 보여질 어떤 입장 이런 것을 어떻게 내놓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는 대통령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총선 후 보름 만인데요. 여기서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은 당이 하는 거 반대로만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앞서 대통령이 낙선자들 만난 것 연장선상에서 또 당에서 이 일종의 반성회죠. 반성회를 한 것인데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고 정말 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들이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흘려들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느낀 점을 갖다 그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지금 총선 백서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선거 때 이게 효과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그냥 한 번으로 끝났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공관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선거 때마다 딱 형성됐다가 끝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바꿔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포기한 당이다, 40대를 포기한 당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성하고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하는 모습들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지금 2주가 넘었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무슨 쇄신책을 보이고 있냐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그 과정 속에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교적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였죠. 영남 중심, 영남 자민련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한 거고요. 이게 이번 선거에 그치는 게 아니죠. 지금 3연속 사실상 수도권에서 그 성과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당의 어떤 대책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질적으로 영남 중심의 당 운영이 고착화돼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도 대부분 다 영남 출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 일반의 어떤 민심과 자꾸 동떨어지는 당 운영이 돼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서 과연 이런 문제 의식이 반영될 수 있을까?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당의 주류가 영남 중심이고 이런 문제 제기의 이 합리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권을 누가 지느냐가 이제 향후의 어떤 권력 관계에서 당내 권력 관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문제 의식들이 차기 지도부 구성에 반영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중진인 비윤,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연대해서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당선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연대라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예전에 김장연대 이런 거에 비추어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없으셨죠. 제가
뭐 당대표가 제 정치의 목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뭐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그냥 제가 웃을게요. 네, 나경원 당선인은 아직 당대표 출마 결심도 안 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철규 당선인도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연대설이 나오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나 이 연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경원 대표의 얘기를 듣자면은 이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지난번 이제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 김장연대, 네. 김기현 대표와 장재원 의원 간의 연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불협화음도 있고 또 이 의미는 김장연대의 의미는 이제 장재원 같은 친윤의 지원을 받아서 당 대표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나 이 연대하는 이철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친윤의 핵심이기 네. 때문에 또 친윤의 핵심을 받아서 그러면 대표가 되느냐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도 대표 나경원 뭐 원내대표 이철규 얘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지금 영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당 대표는 영남이 아닌 수도권의 나경원 대표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이제 원내대표 부분도 사실 이 뭐 친윤의 핵심이다 보니까 또 친윤으로 가느냐 이런 거부감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윤 세력들 말하자면은 그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야. 남은 3년 동안이 민주당이 이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텐데 대통령이 흔들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친윤 쪽에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원내대표라도 세워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는 조금 당대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력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내대표 역할하고는 전혀 다를 것으로 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력도 좋아야 되고 투쟁력도 좋아야 되고 그야말로 뭐 거의 슈퍼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적당할 것인가? 이철규 의원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지 이제 친윤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유연하고 협상력 좋고 하거든요. 근데 친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을 당에서 또 우리 당원들이 또 의원들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면 수도권 당대표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소위 말하는 비윤 중진 중에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어떤 당의 전반적인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윤주석 대표가 사실상 축출되는 과정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그 의원을 주저앉히는 과정을 또 봤고 그리고 나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의원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이게 강하게 관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서는 과연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과연 없을 것이냐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총선의 이 패배로 인해서 조기 레임덕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놓치게 된다면 실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대통령과 뜻이 맞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당선자가 당 대표의 유력 주자로 부각하고 대통령실과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적어도 당에 대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교통정리될 수 있을지가 향후 그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서 관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게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거든요. 박찬대 의원 단독 추대로 굳혀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막판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고 모아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최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고 또 원내에서 이미 3선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고 또 총선 승리에서 확인된 어떤 민심, 민주당이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원내에서의 개혁 법안 추진에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박찬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친명 일색의 어떤 지도부 구성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떤 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받느냐를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박찬대 의원으로 좀 모아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차기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찬대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당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 물려놨는데 그런 걸 과정을 보면은 민주당이 과연 이 정말 민주당 다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서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정할 수 있는 것인데 타 후보들은 아예 그냥 싹 정리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죠. 뭐. 이재명 대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으로 무단히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나중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만은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친명으로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실히 굳혀지는 것이겠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명백히 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을 직격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지적을 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21대 남은 국회 일정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국법이 그렇고요. 민주화 유공자법 또 이 가맹사업법 등 몇 가지 핵심 법안들이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폐기가 되겠죠. 근데 이 양국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여전히 그 교섭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례였죠. 그러니까 합의가 되어야만이 국회 의사일정이 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의해서 정하라는 게 국회법의 취지인데 관례상 관행상 합의해 오라는 입장을 계속 국회의장까지께서 요구해 오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요 법안이 번번이 국회 일정 때문에 본회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되지 못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조차도 지금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 운영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나마 처리한 법안마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의장께서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직격한 배경은 뭐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5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김진표 의장께서는 결국은 여야 합의해서 오라고 하겠죠. 합의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물론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이번 회기 내에 다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22대 국회의 전초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들 보십시오. 모두 다 하는 똑같은 말씀인데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기계 중립이 없다 그러면은 당적을 왜 탈퇴를 합니까? 당적 이탈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그 취지를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의 우위를 이용해서 법사위도 통과시키고 직회부해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다 법안 통과가 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건 의회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당연히 위배되는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서로의 생각이 틀린다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얘기하다가 맞다. 그럼 우리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그런 법안들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하고 싶은 법안들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왕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